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우영입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는데요. 고된 하루 마치고 혹은 하루가 끝나가는 밤이 되면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요? 여름철에는 특히 열대야 때문에 밤잠 못 이루고 계시거나 또 낮더위 때문에 이 시원한 밤을 이용해서 여러 일들을 하는 경우에 늦게까지 깨어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흔히들 야식이 생각나곤 하죠. 예를 들면 뭐 시원한 맥주나 콜라에 치킨을 배달시켜 먹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가 유퀴즈라는 예능 프로에 우리 피겨 영웅 김연아 선수가 나온 걸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김연아 선수가 야식에 대한 얘기를 마침 하더라고요. 이 천하의 김연아 선수도 은퇴하고 나서 최근에는 이제 야식을 가끔씩 찾는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야식을 좋아하는지 알겠다고 밤에 먹는 야식이 더 맛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야식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이 소소한 행복, 즐거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은 주로 어떨 때 야식이 생각나시나요? 야식을 보통, 왜, 어떨 때 찾게 되시나요? 보통 뭐 고된 노동 후에 뭐 직장에서 유독 시달린 날, 뭐 야식이 생각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뭐 스트레스 받고 난 날이라든지, 뭐 기분이 좀 울적할 때, 뭐 애인이랑 싸우고 나서, 뭐 이럴 때도 야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 중에도 야식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라고 그냥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근 현대인들에게 야식 습관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이 일상화돼서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 또 고열량 음식이나 이 가공식품 섭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또 하루하루를 이제 부지런하게 바쁘게 또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또 아침 일찍 출근해서 또 밤늦게 퇴근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제 아침 식사는 스킵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녁은 늘 허기진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야간에는 늘 과식하게 될 위험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를 야식으로 풀기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요새는 늦은 시간에 잠드는 경우도 더 많으신데, 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도 또 밤중에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죠. 또 우리나라는 배달앱도 발달해 있어서 또 손쉽게 밤에도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이 현대인들이 야식 습관에 노출될 위험이 더 많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덥고 습한 날씨에는 잠을 못 이루시니까 더 야식을 찾는 분들도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 야식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게 단순히 이런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몸이 분비하는 이 호르몬 체계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우리 몸에서 이 하루의 신체 대사 조절에 관여하는 이 몇 가지 호르몬들의 특징을 먼저 알고 가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먹을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몸의 방식이죠. 이 혈당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고 위장이 비게 되면 이 위장간의 세포에서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이 그렐린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제 음식이 들어오고 위가 늘어나면 그렐린 분비가 멈추게 되고 뇌에 신호를 보내서 더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알리게 되죠. 반면에 이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지방세포에서는 이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 몸은 신진대사나 수면 각성주기와 같은 여러 생체 기능이 이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작용을 가진 호르몬이죠. 그래서 낮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또 밤에는 이제 어두워지게 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증가해서 수면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코티솔 같은 경우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전신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잠에서 깬 직후인 이 오전 6시에서 8시 무렵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해서 한밤중에는 멜라토닌은 가장 높은 시기가 되지만 코티졸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잠든 시기에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잠이 들어서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더 당긴다고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이 실제로 스트레스가 식욕에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사실 음식을 먹음으로써 에너지, 영양분을 얻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정서적인 즐거움을 얻기도 하죠. 우리는 우리 뇌는 이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반복해야 되는 행위가 있을 때 그거를 즐거움으로 인식하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합니다. 먹어야 우리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는 행동에서 큰 즐거움을 얻도록 이제 진화가 되어 온 건데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많이 받을수록 실제로 과학적으로 식욕은 증가하게 됩니다. 음식이 행복감을 주니까 그렇겠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분비가 됩니다. 이 코티솔이 분비가 되게 되면 이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이랑 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요. 계속 뭔가가 먹고 싶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잠시나마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려고 이제 시도하기 때문인데, 이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이나 엔돌핀 같은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호르몬들은 만들어지려면 우리 몸에서 혈당이 높아야 되는 상태가 필요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 단짠 음식이나 이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제 먹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현대인들이 야식을 더 찾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예전보다 더 늦은 시간에 잠드는 경향 때문에 밤에 활동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도 있는데요. 이 밤에 활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수면 각성 사이클이 깨지게 된 게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르몬이라는 애들은 우리 생활 습관이나 이 생활 패턴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자려고 할 때는 원래는 멜라토닌이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자는 중에 깊은 수면 시에는 렙틴이 분비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녁 밤늦게까지 자지 않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렙틴 분비는 적어지고 오히려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요새 같은 때는 아침도 거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하루의 수면 패턴이나 이 식사 패턴이 규칙적이지가 않고 깨지게 되면 이 하루 일주기 호르몬도 사이클이 깨지게 돼서 일주기 리듬이 이제 뒤로 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이나 렙틴 분비 시간도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이 사이클이 깨지게 되는 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또 코티솔이 늘어나는 것도 또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배고픔 호르몬이라고 했던 이 그렐린의 하루 농도 변화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그렐린 호르몬은 하루 중에 4번의 피크를 그리게 되는데요. 이 아침, 점심, 저녁 때, 그리고 밤에 야간이 되면 그렐린 농도가 한 번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배가 안 고파도 뭔가를 먹을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밤늦게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밤에 깨어 있으면 그렐린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식욕이 더 당기게 되고 야식을 먹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원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깊은 수면을 우리가 취하고 있을 때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지방세포에서 분비가 돼서 식욕을 눌러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수면 시간이 좀 적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제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그렐린 분비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식을 더 찾게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렐린 분비가 되기 전에 일찍 잠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수면 중에는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은 감소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은 증가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반대로 렙틴 분비량이 줄어들고 그렐린 분비량은 늘어나게 돼서 이 불필요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야간에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기가 쉽게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하나의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야식을 먹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 보면 주로 고열량, 고당분 음식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이유도 바로 이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증가한 이 코티솔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가공식품들이나 이 단짠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게 이 코티솔 때문인 건데요. 이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이 코티솔이 증가하게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코티솔이 증가하는 거는 이 코티솔의 역할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더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혈중 내에 포도당 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코티솔이 분비되면 이제 수면을 억제하고 긴장도를 증가시키면서 식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야식을 찾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찾게 되는 음식이 주로 이 뇌 쾌락 중추를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고탄수화물, 고당류 음식 혹은 자극적인 매운 음식들이 해당이 되고요. 이런 음식들은 또 되게 중독성이 있어서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혈당이 우리 몸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게끔 몸의 항상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단짠 음식들, 가공식품들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음식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혈당 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 당질을 함유한 이 식품을 섭취했을 때 이 흡수 속도를 상대적으로 수치화한 값인데요. 그러니까 이 혈당 지수가 높을수록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보면 뭐 정제된 탄수화물 종류,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비스킷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에는 뭐 통곡물이나 뭐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혈당 수치가 우리 몸에서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 수치도 이걸 낮추기 위해서 갑자기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혈당이 또 급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도 같이 따라서 급작스럽게 감소를 일으키게 되죠. 이런 현상은 이 혈당을 지나치게 감소하게 만들고 우리가 또 쉽게 이 배고픔을 느끼게 만들어서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다시 찾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또 특히 고당류나 고탄수화물의 음식들은 몸에서 혈당을 이제 급격히 올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오히려 혈당이 급하락하는 이러한 저혈당 상태를 불러오고, 또 우리가 극심한 공복감을 일시적으로 느끼게 해서 늦은 저녁에 또 과식을 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불러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 서구화된 식습관이 일상화돼서 또 기름지고 단 음식, 고열량 음식이나 이 가공식품 섭취도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음식을 먹는 행위는
이 뇌의 쾌락 경로를 자극해서 이 도파민이 분비되게 하고 기분도 좋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음식 섭취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러한 보상이 음식마다 비슷한 거는 아니고 특히 더 효과적으로 더 쉽게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시켜서 도파민 수치를 특히 더 높이는 음식들이 대개 보면 뭐 설탕이나 소금이나 지방 같은 이러한 애들이 조합된 그런 가공식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달고 짜고 기름진 이런 가공식품을 먹고 나서 이제 쾌락 중추가 이렇게 딱 자극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또 우리는 또다시 그러한 가공식품을 찾게 되고 이러한 작용이 이 쾌락 경로랑 식욕 조절 기전을 교란시켜서 이 과식이나 음식 중독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정상적으로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시게 되면 이 렙틴 호르몬이 분비돼서 이 도파민 분비를 억제시켜야 되는데 이런 쾌락 경로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도파민이 줄어들지가 않게 되고 더 먹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끼게 돼서 우리를 이제 과식으로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먹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먹게 하는 건데요. 이 비슷한 자극을 얻으려면 이제 더 큰 자극이 필요하게 돼서 결국 이 쾌락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이런 고당분, 고지방 음식들을 계속 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받으면 중독성이 강한 음식들, 이런 대체로 지방이나 정제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런 가공식품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고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이러한 행복 호르몬들을 분비시키려고 하게 되고 끊임없이 당과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야식 습관이 건강에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들 이제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비만, 성인병 이런 것들을 보통 떠올리실 텐데요. 특히나 이제 야식을 먹게 되면 비만에 더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밤늦게 우리가 뭔가를 먹고 나서 대개는 별다른 신체 활동 없이 또 바로 자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수면 시간에는 아무래도 이 신체 움직임이 낮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니까 그때 또 섭취한 열량이 많기도 하지만 이게 대사돼서 소비되지가 않고 체지방으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게 야식이 비만으로 더 이어지기 쉬운 이유가 되고요. 또 낮보다 밤에는 우리 몸에 이 부교감 신경이 더 활성화가 돼서 이 체내 신진대사는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 또 에너지 활동도 같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우리 몸에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몸에 축적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이런 심혈관 대사 질환이나 뭐 각종 뭐 암, 담독의 질환 이러한 질환들의 위험성도 같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야식을 먹고 나면 잠이 더 잘 온다, 잠을 더 잘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식을 먹고 나면 과연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걸까요? 야식은 수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은 수면을 취할 때 이 체내 피로물질을 배출하고 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이제 몸의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야식을 먹게 되면 이 밤새 이 위장은 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위장에 또 혈액이 쏠리게 되면서 뇌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회복에 집중해야 될 이 다른 부위들에는 이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방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야식은 주로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야식 드시자마자 바로 눕게 되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결론적으로 이 야식은 몸을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자고 일어나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랑은 또 별개로 고당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야간에 드실 경우에는 대뇌를 좀 자극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데 방해를 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이제
낮에는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저녁에는 좀 식욕을 눌러주고 숙면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몸을 이완시켜 줄 수 있는 호르몬이 잘 나와야 되고, 이러한 호르몬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흔히 이 야식을 부르게 하는 이 코티솔이 밤에 분비되게 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또 멜라토닌 작용도 떨어뜨리게 되죠. 숙면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분비돼야 될 이 멜라토닌 작용이 저하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얕은 잠을 또 잘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신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보통은 어떤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대개는 필요한 시간이 대략 한 3-4시간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한 최소한 2-3시간, 3-4시간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는 마무리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이 밤중에는 소화를 좀 방해시킬 수 있는 좀 지방질이 많은 고기라든지, 뭐 지나치게 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이나 이렇게 떡같이 밀도가 좀 높은 음식, 이렇게 소화시키기 힘든 음식은 좀 피하시고 가볍게 드시는 게 좀 좋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매운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대사를 좀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몸속에서 열을 내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올려서 수면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음식들도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야식을 먹고 나면 잠이 오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이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드시는 이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몸에 고혈당 상태가 되는데,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 빠르게 분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급격히 혈당이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결국 이 식곤증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뇌로 가야 될 이 혈액량도 줄어들게 돼서 점점 피로감도 심해지고 무력감도 심해지고 식곤증이 결국은 이러한 피로감,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한 고혈당 이상을 반복하게 되는 위험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반복되게 되면 당뇨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고, 이 탄수화물 섭취를 좀 조절하셔서 인슐린이 우리 몸에서 과하게 과하게 분비되는 것을 이제 줄이셔야 하기 때문에 식곤증에서 좀 벗어나시도록 식습관을 좀 교정을 하신다면 이제 몸에 당이 이게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에서도 그래도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한 번에 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식욕이나 수면을 조절하는 이 호르몬들의 체계가 깨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원래 활동한 낮에는 활동할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고, 저녁에는 이제 식욕을 억제하고 숙면을 시켜줄 수 있는, 몸을 이완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호르몬 체계가 깨지게 되기 때문에 숙면도 취하기가 어렵게 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무기력하고 우울감도 생기고 만성 피로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다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코티솔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코티솔의 증가로 또 늦은 저녁에 또 과식을 하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 되면 생각보다 일상생활에 영향이 크고 위험하다는 거고요.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늦게 이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들로 계속 과식을 반복하시게 되면 이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이 위장장애도 불러올 수가 있고, 또 수면의 질도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로 인해서 불편감, 또 컨디션 저하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더 야식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으시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 야식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또 술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술은 또 야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요. 술이 포함되면 아무래도 식사 시간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이 먹게 되죠. 또 술을 마시다 보면 또 식욕이 당겨서 계속 안주를 자꾸 먹게 되는 경우도 많으셨을 텐데요. 실제로 알코올을 섭취하시게 되면 배고플 때 자극을 받는 이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렙틴 호르몬 분비도 저하시키고 코티솔 호르몬 분비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또 고열량의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또 알코올 섭취를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자제력을 좀 낮추는 또 작용도 하죠. 그래서 식욕의 통제력은 떨어지고 또 고열량의 음식 섭취를 또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또 알코올은 보면 그 자체로도 다른 영양 성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g당 7.1kcal를 갖고 있어서 비교해 보시면 이 탄수화물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열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도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물질인데요. 특이하게 이 알코올이라는 애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으로는 쓰일 수는 있는데 포만감은 주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섭취할 때는 안주 같은 다른 음식은 포만감 느끼는 것 없이 그냥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 알코올은 우리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아세테이트, 아세틸코에이라는 이 체내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는 물질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다른 영양 성분보다도 가장 먼저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을 마시게 될 때는 이미 알코올로 에너지원이 충분한 상태가 되니까 이후에 같이 먹는 안주들은 잉여 열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안주들이 이 지방으로 축적이 되고 우리 몸은 이제 비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또 알코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솔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티솔은 또 특히 복부 지방의 분해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또 복부 비만을 불러오기가 쉬운 거죠. 잠깐 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야식 증후군이라는 질환명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자가진단 체크라고 해서 몇 가지를 나열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하루 섭취 열량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한다라는 게 있는데 성인이 하루에 평균 2,000에서 2,500kcal를 섭취한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한 4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대략 저녁 식사 이후에 500에서 625kcal 이상을 섭취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 2회 이상 자다가도 깨어나서 뭔가를 먹진 않는지, 오전에 식욕이 없다, 주 4회 이상 아침 식사를 거른다, 주 4회 이상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깬다, 잠이 들려면 반드시 뭔가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녁 시간 이후에 낮보다 더 심해지는 우울한 기분이 반복이 된다, 본인의 저녁이나 이 밤중에 음식 섭취를 한 행동을 인식을 하고 회상을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야간 이 야식을 섭취하는 행동이 본인한테 심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일상생활에 장애가 된다. 이런 야간 음식 섭취 행동이 최소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 여기서 혹시 몇 개나 해당이 되시나요? 이 야식 증후군의 정식 명칭은 사실은 이제 야간 식이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야간 식이 증후군은 이제 1955년에 미국에서 처음 언급이 되었는데 2013년에 이 정신의학 질환 분류 중에 이 섭식장애 하나로 정식으로 등재가 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가진단 체크 항목들이 이 진단 기준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징이 하루 섭취 열량의 최소 4분의 1 이상을 저녁 식사 이후에 섭취하고 또 심지어 자다가도 야간에 깨어서 뭔가 먹기도 하고요. 또 저녁 식사 이후부터 잠들기 전까지 뭔가 자꾸 먹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고 밤에 자꾸 잠들기 어렵거나 자꾸 이렇게 자다가 깨시는 분들이 많은데 잠들려면
꼭 뭔가를 먹어야지 잘 수 있다는 어떤 인지 왜곡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야식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전에는 식욕이 없어지고 자주 아침 식사도 거르게 되고 이렇게 하루에 음식 섭취에 일주기 지연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야간 음식 섭취 행동이 일상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가 되거나 장애가 되면서 3개월 이상, 수개월 이상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우리가 야간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요. 그치만 이 야식 증후군이라고 따로 저희가 이 질환을 분류를 했을 뿐이지 습관적으로 적으로 이제 야식을 섭취하시는 거는 여전히 건강에는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부러 이 야식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그렇게 강조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야식 증후군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런 야식 증후군 이 진단 기준에 굳이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이 야식을 계속 매일같이 습관적으로 드신다면 건강에는 물론 좋지 않겠죠. 근데 야식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작은 행복이 되기도 하고 또 인생의 낙이 되기도 하는데 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드시더라도 좀 건강하게 가볍게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밤마다 우리가 야식을 찾는 습관을 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본다면 첫 번째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이 분명 뭔가 야식을 찾게 하는, 야식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어떤 촉발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식사 일기를 써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식사 감정 활동 일기를 써보는 건데요. 우리 하루의 이 루틴을 추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날의 우리 체중이나 그날의 식사 행동, 신체 활동, 또 그 당시의 그 감정을 일기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건데, 이 식사 시간, 그다음에 우리가 먹은 음식의 종류나 양, 그 다음에 그때 그 상황, 그리고 그 식사할 때 내 기분이 어땠는지, 무슨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기록하는 이러한 일기 쓰기가 스스로 이제 본인의 어떤 식사 행동이나 활동이나 감정 패턴, 이런 야식 행동을 촉발한 요인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 사이클을 깨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식욕 억제에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야식을 사실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라고 이제 무심코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가짜 배고픔일 수가 있거든요. 이 첫 번째로는 이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이제 배가 고픈 것과 단지 목이 마른 거, 갈증이 나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배가 고프다고 느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배가 고프다고 느낄 때 물을 한 잔 일단 마셔보고 한 10분, 15분이 지난 다음에도 좀 허기가 가시지 않고 계속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이 드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허기진다는 거는 사실 우리 몸에 에너지가 부족해서 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잖아요.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 허기짐에는 진짜로 배가 고픈 게 아닌 감정적인 허기, 어떤 식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정서적인 허기가 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기를 채우기보다는 그 쾌락을 쫓는 식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이 뇌가 고파서 먹는 건 아닌지 가짜 배고픔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진짜 배고픔이 아닌 이 가짜 배고픔의 특징을 보면 보통 갑자기 솟구치듯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오늘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보통 먹고 싶은 어떤 특정 음식 한 가지에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은 거고 또 특히 이 특정 음식이 대개는 이 달달한 거, 뭐 짜고 매콤한 거,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특히 찾는 경우에 이거는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크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 먹고 나서 뭔가 공허하고
공허감, 죄책감, 이런 뭔가 찝찝한 느낌, 이런 감정이 따라온다면 이것도 가짜 배고픔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식사하고 뭐 한 3시간 안쪽으로 계속 뭔가를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들면 그것도 이제 가짜 배고픔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인 허기, 진짜 배고픈 것과 감정적인 허기, 가짜 배고픈 것, 이 두 가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먼저 생겨난 이 테스트 방법이라서 아마 브로콜리 테스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은데요. 방법은 뭐냐면 이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갑자기 배가 고파질 때가 있잖아요. 이때 야식을 우리가 찾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생 브로콜리, 저렇게 생긴 생 브로콜리밖에 없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이 생 브로콜리라도 먹어야겠다라는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진짜 배가 고픈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라면이라든지 자극적인 다른 단짠한 그런 음식이 생각이 난다면 그거는 감정적인 가짜 배고픔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브로콜리 테스트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의 댓글에 막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브로콜리가 얼마나 맛있는데 뭐 브로콜리 무시하는 거냐, 뭐 왜 뭐 브로콜리 뭐 이렇게 뭐 데쳐서 뭐 초장에 찍어 먹어 얼마나 맛있는데 뭐 막 그런 얘기 댓글이 달린 거를 봤는데요. 여기 이제 생 브로콜리, 그런 초장이나 데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생 브로콜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꼭 브로콜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내가 싫어하는 무언가, 그거 다른 내가 싫어하는 어떤 음식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가짜 배고픔인지 아니면 진짜로 허기진 건지 뭐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허기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도 참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참기보다는 건강한 음식으로 좀 달래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이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거는 줄이시는 게 좋고요. 특히 당류,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조리할 때 첨가되는 이 당, 시럽, 그리고 음료에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당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탄수화물 섭취를 야식 때 하시더라도 이제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대체해서 드시는 것을 좀 권유를 드려보고요. 그리고 단백질 섭취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같은 이런 다른 음식과 비교했을 때 같은 칼로리여도 혈당을 좀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 가고 입맛도 좀 떨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단백 식품으로 대체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식품은 같은 이 양이라고 하더라도 소화도 빠르게 되고 또 혈당도 올렸다가 금방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 포만감이 금방 없어져서 또 밤에 금방 허기 가지고 또 간식을 찾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단백질이라든지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이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서 이 식후의 포만감도 훨씬 높고 또 이 공복감도 훨씬 낮기 때문에 과식도 막아주고 또 비만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식이 이제 드시고 싶다면 좀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이렇게 열량이 낮고 포만감이 큰 음식 으로 대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탄수화물이나 고당분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그 낮더위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이 시원한 밤을 이용해서 여러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기본적인 이 평소에 이 리듬은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여름이 되면 이제 탈수, 더위 이 때문에 이 혈액순환이 피부로 많이 옮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소화 기능도 더 보통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화기에 무리가 되는 이 과식은 더더욱 이제 삼가시는 게 좋고, 가능한 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열대야 때문에 평소에 더 늦게 주무시게 되면 흔히들 이제 야식을 찾기가 쉬운데, 드시더라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소화가 잘 되는, 뭐 과일이나 채소 소량만 섭취하신다거나 우유를 조금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하시고, 또 어떤 기능성 위장장애 같은 걸 막기 위해서 밀가루 음식이나 커피 뭐 이런 것들은 좀 섭취를 끊어보시고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음식을 드셔도 천천히 드실 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의식해서 여러 번, 그래서 한 번 씹을 때 뭐 20번, 30번 이상 씹으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실 때 그래도 20분 이상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이 천천히 드시게 되면 중간부터 배가 불러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제 과식이나 폭식하시게 되는 걸 막아줄 수가 있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위에 음식이 도달하고, 그래서 이제 포만감 느끼기까지 한 20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빠른 속도로 먹게 되면 폭식하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식사를 하실 때는 천천히 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마음챙김 식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재 순간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이제 자각하는, 집중하는 그런 거를 이제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챙김 식사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사를 한다고 하면 이 식사하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이 식사하는 그 행동, 그 시간, 식사 시간 자체에만 집중하고 이 식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음미를 하면서 드셔보시면 우리가 그 고유의 음식, 뭐 채소 맛도 고유의 채소 맛도 느끼게 되고, 또 거기서 오는 새로운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고, 이 순간순간 경험에 집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도 더 충만해지게 되고 기분 전환도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선 눈으로 이제 음식도 좀 찬찬히 들여다보고, 이제 향기도 음미해보고, 입안에 또 한 모금 담고 그 속에 담긴 여러 가지 맛이나 이런 하나하나에도 주의를 좀 기울여보고, 지금 느끼는 맛이 뭐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요리돼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이렇게 식사 시간에만 온전하게 집중하시는 거. 그리고 이 식사하실 때는 뭐 다른 뭐 전화 통화라든지 TV를 보신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이제 이 식사 자체에만 집중해 보시는 거. 요게 이제 마음챙김 식사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뭐 하루 중에 한 끼라도 한번 마음챙김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드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이제 야식 건강을 위한 팁을 드리면, 이제 음식 냄새나 음식 섭취랑 관련된 장소에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하시면 이제 음식 섭취도 줄일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향이 좀 강한 치약으로 양치하시면 또 식욕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좋고, 또 이제 뜨거운 물로 좀 샤워를 하시면 교감신경도 자극돼서 위장 활동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수면 취하시는 거, 또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는 거, 또 좋고, 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풀지 않고 좀 건전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식은 이제 인생의 낙이고 살면서 또 즐거움이 되기도 하는 거지만 습관이 되지 않게 하자는 거고, 또 건강하게 먹자고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이제 자기 하루 생활 패턴을 좀 돌아보시고 아침 식사도 좀 챙겨 드시고 정해진 시간에 자고,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이렇게 기본을 지키는 생활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밤마다 좀 야식 찾게 되는 습관 해결할 수 있는 팁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음식을 단순히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폭식하거나 과식하지 않고 내 몸을 좀 건강하게 아끼는 그런 마음도 좀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우리 채팅창으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때문에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코송이 냠냠냠님께서 여름밤만 되면 겨울보다 더 단 것을 원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요? 단 것을 먹는 게 체력 보강이나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이 되면 사실 무더위, 이 열대야 때문에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밤늦게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르몬 체계 이상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분비되는 호르몬 때문에 더 이제 야식을 더 찾게 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야식 중에서도 이러한 뇌 쾌락 중추를 더 자극시킬 수 있는 달달한 단짠 자극적인 음식을 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 탓만은 아니고 실제로도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단 거를 먹는 게 체력 보강이나 더위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 음식을 먹는 게 금방 우리가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 거죠. 그래서 체력 보강이나 더위를 이겨내는 건강한 방법일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정말로 손쉽게 가장 빠르게 이러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기 때문에 꼭 단 걸 먹는 게 이런 체력 보강이나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좀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겠고, 꼭 뭔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좀 더 건강한 음식으로 가볍게 대체해서 드시는 것을 권유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린님께서 저체중인데 지방간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고요. 야식도 안 먹는데 왜 그런 걸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방간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저체중이신데도 이런 지방간이나 고지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물론 이러한 질환들이 야식을 드시고 또 비만이신 경우에 동반되기가 쉬운 질환들은 맞는데 반드시 그러한 생활 습관, 식이 습관 때문에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유전적인 영향 그리고 가족력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뭔가 평소에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생활 습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야식 먹는 습관이나 이 과체중인 거는 어떤 위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 야식도 안 드시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편이 아니라도 그래도 계속 생활 습관 관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하시면 지방간이나 고지혈증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호두과자님께서 열대야일 땐 잠을 설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시원한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아요. 열대야라서 이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시원한 거 드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여름에는 특히 차가운 거는 이제 위장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이제 배탈이 나기도 쉽기 때문에 너무 차갑고 이런 자극적인 탄산음료나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적당한 온도의 음식을 드시는 거를 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야식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런 야식에 관한 팁들을 잘 기억을 해주셔서 우리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여러분 올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